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피해자 문제 이야기하면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민사 책임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누가 좀 질문 주실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자연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나요? 네, 예, 교수님, 교수님, 제가 제가 그 한홍구 한홍구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과 한번 것과 봐주세요. 관련해서 관련해서 최재형 선생님, 지금 두 개가 켜져 있는데 하나 한 꺼. 교수, 예, 예, 한 한 교수님 교수님 너무 너무 고생 고생 많으시고 많으시고 한데요. 한데요. 아니, 저기 잠깐만 서 교수님 말씀하실 예, 때 소리를 하나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하울링이 많이 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둘 중에 하나를 끄세요.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예요. 아니, 아직도 근데 그 하나 음소거를 저 해주세요, 음소거를. 그 차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선 그리고 안 들립니다. 새 교수님 안 그래서 되겠. 새 진보가 교수님 보수보다 잠깐만, 새 낫다. 교수님 잠깐만요. 마이크 시설, 마이크 조치를 좀 다시 하시고 예, 잠깐만요. 다른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둘 자, 중에 이제 하나 마지막 음소거를 해주세요, 음소거.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분 최창규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예, 있나요? 지금도 울리나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네. 예. 그 차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한 교수님 보고 제가 느낀 게 아, 교수님은 결국 학자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가 대화를 하도록 보수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건데 그 희망사항은 절대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수는 위법과 탈법, 테러 이런 거를 지금까지 자행해 왔고 앞으로도 대화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당하면서도 아직 교수님은 이상적으로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방법상의 문제로서 보수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교수님은 간과하시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건강한 보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갖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피해를 당하는 인민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가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자연 교수님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네, 길게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그냥 간단 감사합니다. 명료하게 네, 정유 직선적으로 교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 요청할까요? 정 교수님 하실 말씀 됩니까?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친일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해방 이후에 친일을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승만 시대도 그렇고 박정희 시대도 그렇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했던 역할을 보면 반민족적이라기보다 그 문제는 일제 때 문제고 굉장히 좀 반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초기 조건도 있었지만 계속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승만 정권 시기라든지 박정희 정권 시기에 했을 역할을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런 측면도 일제 때 있지만 한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어떤 걸 했는가. 그래서 굉장히 반민주적인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굉장히 이제 반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뉴라이트라든지 이제 그런 요소를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저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진리 갖는 어떤 시대적 의미, 뭐 시대마다 좀 변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이승만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박정희는 분명하게 이승만의 그런 거에 반대를 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통일선상에 놓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승만은 제가 볼 때 그 일종의 이제 그 해방 후에 국가 건설 시기에 분단과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살상 이런 거하고 저는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줄이면서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그걸 무난히 이끌어내야 되는데 분단과 전쟁 과정의 그 원인 자체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양민들의 어떤 인권의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걸 나아가서 그런 걸 바탕으로 위해서 장기 집권을 이제 나갔던 측면이 있고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요소가 뭘로 발현이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개발로 연결이 됩니다. 아마 만주국이라든지 일본의 메이주신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좀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네, 받았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또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그죠? 박정희와 이승만의 비교. 지금 정혜 교수님 말씀은 반민족, 반민족 세력의 반민주적 특성 이런 차원인가요? 예, 반민족 그렇습니다. 세력의 반민주적 특성.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 교수님? 예를 들어서 그 일제 때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해방 후에 이제 행동을 보면 아마 생존을 위해서 어떤 뭐 악역을 많이 맡은 것 같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 추구적이고 이런 속에서 이제 독재에 이제 많이 영합을 하면서 독재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음, 하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반민주적인 그런 요소를 네, 우리 해방 후의 사회에 남겨놓은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누가 더 말씀 주시겠어요? 최 교수님 말씀 주셨고요. 정희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상은 교수님 한 말씀 주실래요? 이상은 교수님? 네, 뭐 제가 뭐 중간에 비슷한 대화들을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리고 비슷한 코멘트를 주시고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방금 아까 뭐 보수 진보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구의 정당들 중에 전 이제 독일 사회를 보면서 기민당하고 사민당을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 계속 이제 좀 보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다른 것보다 의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젠다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이승만 정권 얘기를 갖다 이제 그 하셨으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42%의 이제 그 중요 직책을 이제 그 맡았다라고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해방 그 전국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라고 불렀지 보통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름보다 조병옥 박사 뭐 그렇게 해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 교육과 지식을 독점하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 독점이 되니까 이제 그 민중이 끌려가는 그런 이제 그 그림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궁금한 거 오늘날의 사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 50년 내지 70년의 역사에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어떤 질서나 아젠다에 대한 어떤 방향과 목적이 상실돼 있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맨날 보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뭐 이 논의는 3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제가 궁금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50년 내지 70년 동안 공통의 합의가 된 중요한 이제 가치를 발견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이 지금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독일의 경우 CDU 기민당이나 SPD 사회민주당, 다시 말하면 뭐 진보 내지 보수라고 할게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의회 정치를 통한 아젠다, 그리고 대화와 어떤 타협 협상 정치가 존재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근데 우린 적어도 그 사람들은 전쟁 끝나고 나서 의도적으로 사회공학적으로나 사회교육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예. 요 정도가 이제 목표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고 이 정도가 과거사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대화를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네, 이 의회민주주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우린 네, 이상하게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으나 합의할 만한 그런 공통 가치가 발견이 되었나? 네, 네, 저는 없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70년 전에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득점하던 시대나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네, 의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혹시 누가 또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시면 제가 채팅에 올라온 것만 이상은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채팅에 올라와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어, 어, 김태평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와 보수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익에 보탬이 된다면 모살 짓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직접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현실을 보면 압니다. 군 기피자가 대통령이 되고 조작 기피라고 그랬나요? 군 기피자가 대통령이 되고 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에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소소한 문제까지 고려하면 영원히 해결이 불가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보수 정 보수에서 정권을 잡으면 아주 험한 짓도 불사하고 그것을 불사해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진보에서 정권을 잡으면 신사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부탁 말씀. 네. 이게 이제까지가 김태평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고요. 이제 마파엘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극우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뉴라이트와 언론 친일 후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역사 세우기뿐만이 아니라 역사 바로 알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역사 바르게 가르치기가 중요한데 역사 과정도 국가 주도라서 역사 교과서 문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 국민이 역사 바로 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이 있으시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수님이 생각하신 건강한 보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김태평 선생님 주신 말씀하고 이상은 교수님 주신 말씀, 네, 또 반민족 세력의 반민주적 특성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아까 그 강찬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민사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뭐 역시 돈이죠. 그러니까 그 인권 개념이 확장되는 것도 이제 뭐 보면
이 학생들 그러죠. 뭐 누가 때리려고 하면 돈 많은가 보지 하는 식의.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사 왜곡 관론 같은 거에 의한 그 정신적인 피해를 법원이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로서 그 기준을 높여서 뭐 그걸 그 억제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그 인정을 하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무책임하게 그 방임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네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그 보상할 능력, 그 보상하기 싫으면, 그런 거 하기 싫으면은 입을 다물어라. 그 하는 걸로, 그 적어도 그 역사 왜곡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사, 이게 또 사실은 어디서 적용이 된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사례도 나쁜 거지만요, 뭐냐면 파업을 형사처벌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파업을 형사처벌했더니 노동자들이 몸으로 때워요. 그런데 자본가들이 뭐냐면 파업을 민사처벌을 하니까 쌍용 자동차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형사처벌하면은 까짓 건뭐저 6개월 1년 몸으로 때우지 뭐. 그러고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뭐 저 연봉 6천 7천 받는 사람들한테 한 15억 그 손배소 그저 1인당 한 15억씩 남겨버리면 못 매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파업을 무력화시킨 건데, 우리는 또 거꾸로,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재형 선생님 말씀은 참 당혹스럽네요.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이 왜 이런 모임에 참여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나가서 그 혁명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보수 세력에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보수 세력이 여태까지 위법해왔다는 거, 뭐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자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반헌법 행위자율전은 적어도 헌법 가치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10년 넘게 해와서 내년엔 책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세력의 수단 방법 가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지만,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수 세력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는 어차피 투표로 결정되는데 보수 세력의 보수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민중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이 그 정말 20대 10대 혁명가 같은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정혜구 선생님 말씀은 뭐 정혜구 선생님하고 나중에 따로 길게 좀 얘기를 나눌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박정희와 이제 이승만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그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을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친일파하고 친일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박정희의 친일의 특성은 반민족성보다 개발해서 나타난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적어도 그 박정희가 만들었던 개발국가, 병영국가, 뭐 저나 정혜구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던 그 시기, 그 박정희의 개발 독재 시기, 그 분위기가 바로 그게 친일적인 성격이죠. 박정희 자신이 해방전에 어떤 반민족 행위를 크게 했다 보다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와 그 이승만을 같이 끼우려는 시도가 그 삑사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민족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반민주적이기도 했다는 건 저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학생들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관심이 덜하고, 심지어는 민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니들이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는 평화라든가 민주를 깬 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다.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천황제라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입니까? 지금도 일본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못하는 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씌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제 시대는 반민족이고 해방 후에 반민주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제 시대에도 역시 반민족적인 게 전면에 부각돼서 그렇지 반민주가 깔려 있고 또 그 해방 후에 반민주가 전면에 등장했지만 그 속에는 또 반민족적인 행태, 친일 과거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예속과 굴종 그런 것들이 또 역시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저 정효우 선생님하고 나중에 따로 좀 길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김태평 선생님이나 이상은 교수님, 선생님, 이상은 이상은 선생님, 뭐 세 분 다 저 교육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그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하루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 뼈아픈 지적이고 우리 교육계가 정말 그리고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전교조 만들어지고 30년인데 그래도 뭐가 달라졌으면 30년은 안 됐죠. 25년인데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도 좀 다른 게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교육이 더 후퇴한 걸 보면은 저는 그 점에서 386 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건강한 진보 맞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그들이 보수 세력이 강요했던 경쟁 교육, 괴물을 만들어내는 경쟁 교육에 부모로서의 386 세대 들이 다 무장해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 넘어가 버려 그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 버리고 우리 교육이 경쟁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민주 세력을 재생산해내는데 실패했다. 또는 적어도 보수나 진보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 가치나 기준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가 확산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뼈아프게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그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그 어떤 그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어떤 점이 있을까? 보편적 가치. 지금 그 이정권 들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고 통일 교육도 파탄이 나버렸고 우리가 보편적 그 교육 현장도 정말 여러 가지로 그 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아마 그 보수 세력이 등장을 했을 때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 가장 열악하게 영향을 받는 게 학교 현장이 아닌가 중고등학교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할까요? 예, 예. 네. 아까 이상은 교수님께서 독일의 경우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기민당과 삼인당의 의회 정치를 통한 아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거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진보와 보수 세력의 소통과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가름할까요? 제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 지금 제가 한홍 교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뭐, 이제 독일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그래도 정치가 우리하고 다른 거는 다당제가 실시가 됐죠. 그리고 그 진보 정당도 살아있고, 사회주의의 전통이 있고, 우리는 이게 민주당이, 저게 그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뭐 껍데기 벗겨보면은 저게 저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르냐 얘기가 나올 만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태반보다 더 많겠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당제 그 속에서 뭐 진보 정의당이 이제 완전히 그 의회에서 사라져 버렸고 뭐 지금 뭐저 그 조국당 같은 경우도 의회 내에서는 영석과 다름없는 10여 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영석과 다름없는 그 취급을 네,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가 그 의회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조차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하나의 정답 그리고 과도한 경쟁
그렇게 된 현실 속에인데 사실은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교육으로만 교육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서는 교육 문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교육을 통한 교육이라는 게 계층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그 통로가 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층 문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영속화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나서 자랐으니까 아이들이 그 뭐랄까요 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속에서 어, 그 저출산 결혼 기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원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지금 넘어갈까요? 사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라팔라님이 또 채팅을 주셨네요.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죠, 그죠? 어,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안타까운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역사, 학자 등 지식인들의 시국 선언이나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역사학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광복 회장 이종찬 회장이 8.15 경축 기념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역사 문제가 중요한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마무리로 한홍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멘트를 한 말씀씩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홍구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반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뭐 조직 또는 뭐 반행위자 열전위원회 결국은 민간 단체일 텐데 뭐 재정 뭐 이런 이야기 잠깐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다음 시간 좀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인데요. 8월 17일 날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께서 5.18과 김대중 5.18과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8월 17일 토요일 강의를 주십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잘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우리가 내년에 독점과 순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민주주의가 답이다 이런 내용의 학술대를 앞두고 지금 우리 어, 6개 분과 한 분과당 4분의 고명하신 전문가들께서 4624 24분이신데요. 24분께서 토요일마다 강의를 주시고 정말 무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칼럼 형식으로 프레시안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 1.5쪽 내지 2쪽 정도로 칼럼 형식으로 글을 주시면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다는 말씀 한홍구 교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 공지되었고 한홍구 교수님께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인사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홍구 교수님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 그리고 반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 대한 소개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